그럼 일단은 미국부터 한번 네. 정리를 하면서 미국을 알아야지 지금 우리 시장이 좀 그쵸? 보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빅스 지수가 급등을 네네.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냥 오랜만에 이런 모습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완전 박살이 났었는데 지금 야간 선물은 다시 회복을 네네. 조금은 1%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강세장 끝났다고 보긴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근데? 강세장 끝났다고 보긴 힘들죠. 그리고 제가 예. 처음 출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 급락을 맞추긴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고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아 이제 상승 추세가 꺾였구나라는 정도만 알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항상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지 말고 패스트 팔로우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예측도 쉽지가 않지만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메이저들, 외국인 기관이 가는 대로 우린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5% 위에서 뭐 마이너스 5%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보니까 조정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그 계속 봤는데 뭘 계속 봤냐면은 비트코인 봤죠? 네. 똑같아.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랑 솔라나 3개 봤죠? 리플까지 4개. 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건 우스갯소리고 제가 본 이유가 뭐냐면 지난 4월달 관세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증시하고 비트코인이 같이 같이 하락했거든요. 하락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같이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증시가 쉬기 때문에 참고가 될 만한 건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코인 하나였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를 좀 보고 계속 체크를 했는데 일단은 그 벤스 부통령 발언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회복은 되더라고요. 어젯밤에, 네, 그쵸. 그쵸. 어제 새벽에. 네, 예. 회복은 되던데 근데 회복의 폭이 좀 중요하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 폭이 클수록 악재를 완전히 해소했다. 아니면은 반등폭이 좀 작게 되면은 아 이건 기술적 기술적 반등이구나라고 반등, 예.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반등폭은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 당연한 얘기지만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왕 이제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S&P 선물도 그렇고 오를 거면 1%가 아니라 2% 넘게 오르는 2.5 정도는 그러니까요. 가져야지. 네. 그 정도 가져야 일정 부분 이제 되돌림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미국 3대 지수가 나스닥은 2% 그리고 다우지수 S&P가 한 1% 정도 오르게 된다라면은 사실 뭐 이게 완전 해소가 됐다라고는 판단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시장도 아리까리한데 네. 기술적 반등을 한번 해볼까? 이 정도 네. 수준인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개인적으로 트럼프 이게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금쪽이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분노 조절 장애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좀 느꼈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히토류 제재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화가 좀 많이 났잖아요. 트럼프가 또 이제 SNS에 유례없는 또 긴 장글 얘기를 올렸잖아요. 2개를 올렸어요. 네. 5시간 텀으로. 네, 그렇죠. 올렸는데 이전 같으면은 그렇게 대다도 이게 강력하게 나간다 그러고 별 말이 없었거든요. 뭐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구구절절 이렇게 핑계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벤스 부통령이 조금 이제 트럼프를 좀 달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되면은 일단 어쨌든 시장을 진화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과 좀 다른 트럼프의 행동 때문에 이게 오히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 불확실성 이걸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벤스 부통령의 어떤 진화 발언이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형님도 뭐 주식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빅스 지수가 이렇게 급등한 적이 없거든요. 요거 화면 좀 같이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네. 이번에도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경계점이 일단 28 정도인데 지금 왼쪽이 이제 네, 빅스고요. 오른쪽이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차트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4월달 하락이 나왔을 때 같이 하락했고 네. 4월달 반등이 나올 때 미국 증시와 같이 동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가상화폐와 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 코인을 갖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이제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었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빅스 지수가 만약 28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장이 일시적으로라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고 이번 주 주초 미국 증시를 좀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두 지표를 좀 주시를 같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떻게 보면 축포를 빨리 터트리는 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간의 분석들이 월가에 되게 저도 주말에 왜냐면은 월요일날 방송 준비해야 되는데 회사 가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인데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딴 게 정신이 없고. 근데 가상화폐 시장이 갑자기 어젯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제 벤스 부통령이 폭스 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괜찮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되돌렸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 2시에 또 이제 소셜에다 올리면서 반 정도는 진화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냉탕과 온탕을 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내 증시도 지금 결국은 금요일 하락분을 한 대 맞고 그리고 이제 소셜에서 나온 그런 되돌림에 대한 그런 온화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온탕을 좀 한 대 맞으면서 낙폭을 줄여가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럼 국내 증시는 오늘은 이렇게 끝나는데 그럼 긍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끝났다고 볼 확률이 높아요. 이러면. 그렇죠.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올해 4월 달부터 계속 장기간 상승이 나왔고 이런 상승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게 매수계다라는 그 심리가 너무나 시장을 지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 9월 달도 그렇고 한 번씩 중간에 한번 큰 흔들림이 나왔었지만 바로 회복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심리가 좀 강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외국인 수급이 더 중요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출연 때 만기일날 좀 시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와 진짜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정말 진짜 빨대 꽂아가 쪽쪽 빨아먹겠어요. 와 거기다 제가 봤을 때 옵션이 결제까지 간 것 같아요. 그냥 쪽쪽 빨아먹고 그냥 다 끌어당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게 되면서 이게 이러면은 만기일 이유가 걱정인데라는 생각이 살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니야 다를까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만기하게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 현물 쪽 같은 경우도 한 7,000원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9월 29일 날 방송 나왔을 때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이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런 말씀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시장을 보니까 거기는 확신이 더 높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찌 보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칫 오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느긋하게 좀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추석 전 10월 2일 그리고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금요일 장에 삼성전자 하이스가 KLX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갭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제가 뭘 찾아봤냐면은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2019년 12월 17일 그때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18일 정도에 기간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처럼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상황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중 갈등은 이 정도로 끝났다고 보기가 어려우니 이번 주에 코스피나 코스닥에 접근을 하시거나 미장 접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탐욕지수와 우리가 경계지수라고 그러잖아요. 탐욕지수를 너무 높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 물론 신규 매수 들어가서 뭐 짧게 먹고 나오겠다 이러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상승을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600이라는 상징적인 기사가 이렇게 자리가 오늘 이제 기자들이 잘 뽑아요. 1일천하 3600 뭐 이런 식으로 뽑는데 사실 이거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뭐 거래소나 금투협이 좋은 거지.
아니 그 형님들은 좋다니까. 아니 보고 계신 맞아요. 왜냐면 준비하고 네. 있어요. 3,600 가면 막 이렇게 보도자료 준비하고 있고 그 형님들은 원래 좋고, 그래요. 증권사도 좋고. 증권사도 좋고 올라가면은 근데 네. 사실은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 좋지만 안 갖고 네네. 있는 사람들은 난 2,500인데 이러잖아요. 근데 근데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게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앵커님도 거예요. 아시겠지만은 그 기사는 분석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전달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현상이잖아요. 네, 현상을 네.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네. 정도 보는 게 맞는 거지. 그 기사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거를 뭐 분석으로 판단하고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반도체인데 네네. 내일 실적이라고 말이죠. 네네. 아까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그쵸. 희한하게 삼성전자가 네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막 뛸 것처럼 하다가 빠바바바 맞아요, 막 빠져요. 맞아요. 희한하게. 맞아요. 근데 안 좋다 그러면 악재 반영, 뭐 악재에서 그딴 소리 하면서 막 올라.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종잡기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삼전인데 오늘 LG엔솔만 봐도 네네. 서프라이즈인데 막 보합권이고. 네네. 이거 내일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LG 엔솔은 약간 억울한 게 있어요. 잘 나왔는데 뭐 시작도 안 좋고. 시장에서 너무 반도체만 봐요. 너무 반도체만 그러니까 보다 수급이 보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 아침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개장해서 쭉 보지 않습니까? 네. 보게 되면 아침 쪽에 반도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수급이 어디로 갔었냐면 조선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반도체 그 2차 전지 갔었고요. 근데 개장하고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그 자금들이 다시 반도체로 쑥 다 가더라고요. 네, 빠졌다가 네. 다시 저가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했지만은 지금 시장 온통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전소 쪽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지고 2차 전지 쪽으로 가려고 했던 자금들이 약간 이제 멈칫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LG엔솔 같은 경우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까 제가 저기서 듣고 있으면 저도 공감했는데 과거에 삼성전자 실적 그러니까 잠정 실적 발표하게 되면 시장에 변곡점이 발생된 경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몰롱 기사를 보게 되면은 기사 제목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실적의 저주.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급등했던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도체 사고 싶어 죽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테번만 좀 두세요. 한 테번 드신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간다라면은 바뀌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방송 소대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등이 나왔다라는 건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만약에라도 한 템포 쉬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시간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 가지실 필요가 없고 좀 느긋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상반기에 안 좋았다가 지금 하반기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있어요. 과거에 2019년에 똑같았어요. 아, 그거 좀 같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주말 동안 과거사를 계속 많이 찾아봤거든요. 찾아보셨구나. 네. 지금 여기 2019년 차트예요? 연간 차트거든요. 예. 네, 삼성전 차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1월달, 2월달에 예. 2018년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무역 이슈가 분쟁이 일차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신진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예. 삼성전자 20%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되게 되면서 보시면 계속 아시겠지만 박스권이네요. 계속 박스권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반기에 가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2025년도 삼성전자 상승 유사하지 않나요? 저거보다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른 거. 그죠, 그죠. 저 가파른 네. 거 빼고는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과거사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역사라는 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과거사를 많이 찾는데 지금 화면 보신 바 같이 올해 삼성전자 상반기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들어와가지고 삼성 테일러 공장 이 투자 얘기 나오게 되면서 예. 그때부터 전환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때는 중국의 시안공장 건설하고 디램 가격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저게 7월달 이후부터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측 끝자락 보게 되면 제 갭상승 나온 거 보이세요? 네네. 보이시죠? 오른쪽 저기 빨간 네. 거 빡빡빡 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저게 지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만기일 이전에 급등 나온 거랑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저때 당시에도 급등이 나왔는데 갭상승이 나왔는데 갭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보세요. 조정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게 근데 조정 이후에 네. 저때 올라갔네 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임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연말까지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거라는 건 여전합니다.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고요.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가격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한공정 투자라든지 디램 가격 상승 그리고 실적 이슈가 반영되면서 저렇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갭을 동반한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사례를 참고하시면서 일단은 지금은 글쎄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조정이 깊을 것 같진 않죠. 네,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정도. 오늘 아침에 엄청 내려갔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장에서가 제일 쌌어요 오늘.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반도체를 얘기하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이제 8월달 조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8월달 아시겠지만 조선주가 되게 강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8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합병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통합 HD 현대중공업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인텍이나 조선기자의 급등 현상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8월달에서 9월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선에서 자연스럽게 로봇과 반도체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격 조정이 크게 나왔었거든요. 반도체가 그렇게 될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또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기간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또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침 쪽에 반도체가 좀 조정을 보일 때 조선주가 좀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침 쪽에 반도체가 조정이 나왔을 때 모든 업종이 다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뭐 답정너 반도체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침 쪽에 어쨌든 2차 전지라든지 조선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조선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주도 업종의 어떤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밀물 썰물이 발생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어찌 보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심해서 나쁠 거 하나 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롱이랑 숏이랑 너무 얘네들이 빨리 쳐가지고 네네.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또. 네, 그렇죠. 이게 요즘에 시장이 너무 빨라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철강주를 많이 사람들이 들고 그렇죠. 있었나 싶은데 이제 철강주로 산 게 아니라 다 2차 전지 소재로 샀지만 리튬으로 샀지만 알고 보니까 철강주였다라는 게 포울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건 뭐 팩트입니다. 그리고 맞아 맞습니다. 이게 샀던 이유는 다 똑같아요. 누구나. 설마 포스코가 망하겠어? 포철이? 그쵸. 이런 개념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안정적으로 배당도 준다고 하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여기다가 EU까지 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얘들이 오늘은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아마 리튬 반사익 이슈로 올라간 것 같은데 참 그래요. 철강주로 밸류를 못 받는데 리튬으로도 밸류를 잘 못 받으니까 되게 못 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철강주들은? 사실 예. 철강을 뿐만 아니라 화학전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이 아니라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가 있다 봐야 될까요? 첨단 산업. 그러니까 주식 오래 하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건데 2007년도에 대중국 관련주 해가지고 철강, 화학, 기계, 소위 말하는 구축산업 쪽으로 많이 이제 모멘텀이 됐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때는 공장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소비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게 수단이 잘 맞아서 갔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첨단 산업 쪽으로 가지고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시크릿 쪽으로는 그렇게 관심이 제가 볼 때 없다라고 봐요. 거기다가 환경 규제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이 또 심지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다가 관세까지 이게 나오니까 소위 말하는 엎친 데 덮친 격 이렇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산업의 트렌드 측면을 보더라도 철강 화학 쪽은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도 역발상 안 돼요? 글쎄요, 역발상. 아니 많이 여쭤보셔요. 역발상 안 되냐고. 그렇게라도 좀 이제 위안을 좀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이 사실 네. 많잖아요. 글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냉정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좋다고 해서 간다라면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차라리 욕을 먹을게요. 욕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대도 말씀했지만은 그러니까 예전에 항상 이제 중국 얘기할 때 굴뚝섬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조차도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AI 로봇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강 화학 산업을 물론 이건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굴뚝 산업이고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뭐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없어지진 않을 건데 시장의 시선이 언제 그쪽으로 갈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도죠. 만약에 화학에다가 최강에다가 뭐 AI를 접목시킨다, 뭐 로봇을 접목시킨다. 이런 트렌드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라면 그때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런 반전이 될 만한 어떤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힘들다고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없어진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AI, 로봇 이쪽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가다 보니까 이거를 접목시켰을 때 어쨌든 산업이 그 업종도 그렇고 섹터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뭐 철강 쪽에 화학 쪽에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시장이 반도체 너무나 관심 많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게요. 반도체 철강이 있습니다. 근데 요 두 개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이쪽으로 너무 쏠려 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 보면 철강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소외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악영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철강, 화학 쪽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지금의 어려움을 좀 감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위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 일단은 뭐 예. 대형업종 같은 경우는 영원히 소외되는 건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2차 전지 소외가 되고 있지만 언제든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반도체도 삼성에서 그동안 소외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업황 사이클 오니까 다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릴지라도 업황 사이클 돌아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어차피 뭐 철강화학이 잡주는 아니잖아요. 잡주 같은 것들은 뭐 당연히 버리는 게 맞지만 어쨌든 철강화학이라든지 기업종 같은 경우도 대형업종이 있고 그리고 순환매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만 한번 기다려 보시자고요. 네. 예. 그리고 워낙 쌉니다. 네. 사실은 진짜 모든 게 다 반영이 된 싸죠. 가격은 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가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세요. 또 갈 겁니다. 2차 전지나 뭐 네. 리튬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네, 그렇죠. 오늘 리튬으로 갔어요. 네네. 오늘은 리튬으로 확실히 반등이 나오는데 그냥 이게 리튬이 돌아가서 매출이 찍히고 플러스가 찍히고 해줘야 양쪽 날개가 같이 네네. 좀 포덕거리는데 둘 다 날개가 꺾여서 지금 힘든 상황이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네네. 지금 보니까 환율을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네네. 실시간으로 얼마인지 1425원. 네네. 구두 개입이 좀 나왔어요. 당국에서 오늘 오랜만에 구두 개입이 나와서 1425원대 3원 정도가 내려가긴 했는데 네네. 높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좀 그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예. 일단은 1,400원대 이상 유지가 될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계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마음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환율 지금 올라간 이유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일단 관세 이슈가 좀 크게 좀 작용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관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게 불확실성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세라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매듭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의 어떤 투자기가 조금은 외국 투자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소위 말하는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5% 주고요.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금리 5% 줍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느 쪽으로 저축을 하게 될까요? 일반은 시중은행 그죠? 네. 그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한국은 저축은행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자산이라든지 상승 기축통화 쪽으로 시선을 돌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최근에 부동산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23일부터 금통이 열리게 될 건데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상대적으로 못할 절대적으로 거라고 많이들 보입니다. 하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채를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에 대한 투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원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바로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없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고환율을 계속 용인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작년 11월 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기자였던 기자 간담회 여기서 힌트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요거 화면 좀 같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에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저기 요 보면은 기자 간담회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수출 때문에 경제 전망이 낮아진 것은 금리 인하의 배경인 것은 맞다. 그러니까
금리 결정 요인에 수술도 들어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수출이 조금 둔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이니까 수치는 좋지만은 퍼센테이지 전년 대비 네. 이게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환율이 이제 고환율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환율로 가기 위해서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금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400원대 이상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의 고환율을 용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들은 외국인들의 국제 투매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400 이상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서두에 원화의 어떤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작가님 너무 숙제가 될 만한 거 좀 많이 줘가지고 좀 좋네요. 네. 자료를 많은데, 요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DXY 네.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로 놀잖아요. 네. 2025년 4월달 이전까지는 같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은 달러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가게 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는 원화 강세 쪽으로 가는 그렇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4월달 이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로 놀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DXY,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으로 전환됐지만은 원화가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 자체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투자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원화가 지금 미국 달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죠. 통화, 네, 대다수의 통화에 대해서 지금 약세를 네.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약세를 보이는 게 원인이 중요한 게 투자 가치가 떨어져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환율은 1,400원대 아래로 내려오기가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과거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어떤 달러 대비 어떤 원화의 어떤 흐름을 가만히 봤을 때 1,400원 아래로 내려오는 건 지금은 당분간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거 빠뜨렸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국고채 발행이 232조 원나 되더라고요. 이게 M2가 네. 7%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7%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맞죠. 단순히. 그러니까요. 네.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또 환율 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그게 이미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율에 관해서는 참 좋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강세로 가게 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어떤 대외 여건이라든지 국내 상황을 봤을 때 환율은 1,400원 정도가 이상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어쩔 수 드려야 될 것 없다.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는 해주는데 집중적으로 돈 될 만한 거, 수익 진짜 환차익까지 다 생각하면서 네네. 환차손까지 생각하면서 네네. 먹을 만한 대로 그 가는 거죠. 그렇게 털어먹고 네. 가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털어먹고 간다고 표현해도 되나? 아까 빨대 쪽쪽 빨아 똑같은 네. 모습.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보다 더 큰 국제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주식시장까지 빠져나게 된다? 이거는 아이고, 그러면은 이거 저희가 겁을 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맞아요, 그대로예요. 맞아요. 네.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불편하시다면 진짜 네네. 조금 그거는 불편하실 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네, 계시는데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래도 한번 곰곰이 쟤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따져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근데 꼭 그리고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근거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부정할 수 없겠지만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음. 아마 그 금융주부터 해가지고 어넥 네네네. 시즌이 열리고 그쵸.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LG엔솔이랑 LG 포문 열었고 네, 그렇죠. 내일 삼성전자 이제 참 올 게 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네. 봐요? 그 저기 셧다운에다가 미중 갈등에다가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실적에다가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나을까요? 시선이 빨리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한 섹터, 대안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상승이 좀 주춤해지게 된다면 아마도 시장이 좀 답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 실적적으로 바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이것도 돌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저도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시장이 실적 쪽에서 시선을 돌리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후보가 될 수 있는 만한 게 확실하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조선, 방산 그리고 전력설비 쪽이거든요. 네. 조선은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조선을 볼 때 이게 손익분기점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익분기 지금 조선 얘기할 때 LNG 운반선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요게 17만 세제곱미터급 이게 표준이거든요.
요게 이제 흑자 수준 전환이 된 게 그때 당시에 대우조선양이죠. 제일 늦게 된 게 2021년도 8월달부터 이제 적재 흑자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 2억 5천만 불. 이게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도에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수주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건조유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18개월 정도 설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1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2022년도 하반기, 2023년도 받았던 돈 된 수주가 이제 2022년도 하반기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주는 실적 발전할 필요가 없죠. 단지 다시 시장이 조선주를 바라봐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전력 설비는 아시겠지만 미국 쪽 지금 너무 없잖아요. 없어서 뭐 그죠? 거기다가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이번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정전 사태 네. 빚게 되면서 노후 전력망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뭐 아시잖아요. 예. 탄탄한 수주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APR 이런 것들. APR 같은 지난 2분기 때 화장품이 일부 종목들이 이제 예상치 하이가 되면서 쇼크가 나왔었거든요. 아무래 네, 그래서 쇼크가 나왔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실리콘트, 코스맥스, 달바글로 같은 종목들이 쇼크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APR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박스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박스권 돌파가 되게 되면서 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